(3차) 시는 이민자 사회통합과 관련된 평가 지표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사회통합 또는 다문화 관련돼서 이런 지표들이 나오는 것은요, 물론 당연히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전통적 이민국가에서 먼저 이런 지표를 개발했겠지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지표는 인종 집단 간의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라는 게 있어요. 1928년에 개발된 척도니까 굉장히 오래된 척도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로 다른 어떤 집단이 있는데 저 집단의 사람이 우리 마을에 들어와 사는 게 괜찮으냐, 같은 오피스에서 일하는 거가 괜찮으냐, 뭐 나중에는 그러면 같이 결혼할 수도 있겠느냐, 뭐 자녀가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식식의 어떤 종족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재는 여러 가지 그 척도들이 있어요. 또 캐나다에서는 다문화주의와 관련돼서 어떤 국가가 다문화주의 관련된 정책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킴리카가 개발한 다문화주의 정책 지수라는 지표도 있어요. 예, 물론 또 호주에서 잉글리스라는 사람이 개발한 또 다문화주의 척도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나오는 척도들은 전통적 이민국가인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개발되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공신력이 아주 높은 사회통합지표, 물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수업에서는 제가 3가지만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유럽연합의 마이펙스, 그 다음에 OECD에서 나오는 지표, 그 다음 마지막은 유엔과 관련된 지표, 이렇게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유럽연합의 마이펙스,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라고 하는 것 한번 살펴볼까요? EU-위원회, 그러니까 이 유럽연합위원회에서 2004년 사회통합과 관련된 기본 원칙들을 발표해요. 그런데 이제 그 공표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러한 원칙들을 지키면서 지표를 개발하자라고 이제 얘기한 이후로 개발된 지표가 바로 이 마이펙스 지표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유럽연합 통합의 기본 원칙, 이 사람들은 Common Basic Principle이라고 불러서 약자로 CBP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2004년에 나온 그 통합의 기본 원칙을 보면 첫 번째 원칙은 통합이란 내국인과 이민자 간의 역동적인 쌍방향 과정이다. 그러니까 two-way process다라는 걸 강조하고요. 그런데 EU의 기본 가치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고용, 그러니까 임플로이먼트가 제일 중요하다. 네 번째는 유입국의 언어라든지 역사 제도에 대한 그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이민자와 특히 이민자 후손들이 교육을 받으려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여섯 번째, 이민자가 내국인과 차별 없이 공공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재화나 서비스 이런 제도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일곱 번째, 내국인과 이민자 간의 빈번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다양한 문화와 종교의 실천은 유럽의 권리와 또는 유럽의 어떤 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보호되어야 한다. 아홉 번째, 특히 지역 수준에서 이민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정책이 어떤 정책의 주류화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 11번째에 가서요. 명확한 목표, 그 다음에 지표, 평가 방법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펙스는 유럽 쪽에서 특히 이제 영국 쪽에서 이민 정책 그룹이 있고 브리티시 카운슬이 있었는데 이제 그 팀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이제 첫 번째 마이펙스를 개발을 해요. 그게 2004년 마이펙스 1이었고요. 이게 이제 2007년이 되면 마이펙스 2, 그러니까 어떤 지표들은 계속 조금씩 더 이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이펙스2에 보면 이민자가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잘 하나, 그 다음에 이민자가 가족 재결합 또는 가족 동반이 가능한가, 이민자가 어느 정도 장기 거주가 가능한가, 그 다음에 정치 참여가 가능한가, 그 다음에 국적 취득의 가능성이 있는가, 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어떻게 시정하는가라는 6가지의 이제 교육이 또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민자의 교육 수준이 어떤가가 추가되어서 마이펙스3가 돼요. 그게 2011년이었고요. 2015년이 되면 이민자의 건강 상태가 어떤가,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보건 영역이 추가돼서 마이펙스4가 됐다가 2020년 현재까지는 마이펙스5 이제 그 버전으로 이러한 조사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 시작을 EU에서 했기 때문에 EU의 회원국들이 다 이 지표를 사용하겠죠? 그거 말고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전통 이민국,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도 일본, 한국 등이 참여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52개국 정도가 이 마이펙스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OECD의 이민자 통합 지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OECD가 선진국 회원국 그 모임이잖아요. 그 선진국들 안에 이민자 2세라든지 3세 등이 이제 자라나서 노동시장으로 이제 막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이민자 2세 또는 3세가 어느 정도 사회 통합이 잘 됐느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2007년 이후부터 통합 지표를 개발하기 시작을 해서 2012년에 발표되고 2015년에도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이나 그 선진국들을 서로 이제 비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OECD의 그 이민자 통합 지표는 가장 중요한 게 이민자 집단의 가구 소득이 어떠냐, 주택 사항이 어떠냐, 그다음에 의료 접근성이 어떠냐, 이민자의 교육 수준이 어떠냐, 노동시장에서 어느 정도 취업이 되고 어떤 직업을 갖고 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성과가 어떠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참여가 어떠냐, 차별에 대한 게 어떠냐. 그러니까 아까 마이펙스랑 많은 부분이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지표구나 하는 감도 생기실 거예요. OECD에서 이러한 그 지표를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첫 번째 해외 출생 인구예요. 그러면 해외에서 출생한 사람이 이민 들어오면 이민 1세겠죠? 근데 해외에서 출생했지만 그 나라에서 귀화해서 국적을 딴 사람들도 있겠죠. 예. 플러스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와서 살면서 낳은 아이들, 이민자 2세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3세 가능하죠? 그러므로 이 이민자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이주 배경 인구인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국내에서 태어났거나 부모나 또는 할아버지 세대의 이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조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2015년부터는 15세에서 34세의 그 젊은 층의 이주 배경 자녀들이 어느 정도로 사회 통합이 잘 되었느냐를 아주 또 꼼꼼하게 측정을 해요. 그래서 중거 집단, 즉 비교 집단은 누구일까요? 내국인과 비교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지표인 UN 관련된 MGI라는 지표를 살펴볼까요? MGI는 Migration Governance Indicator예요. 그러니까 거버넌스를 강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UN에서 2006년과 2013년에 이주와 발전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2015년에 중동 지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내전도 일어나고 뭐 시리아 내전도 있고 그래서 2015년 한 해에 대규모적인 대량 난민 이주 사태가 일어나요. 그래서 막 유럽으로 이제 그리스를 통해서 유럽 안으로 사람들이 막 걸어가는 그런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 영화를 하나 추천해 드린다면 2022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더 스위머스, 그러니까 수영하는 거에 대한 얘기죠. 더 스위머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배경이 2015년 유럽의 난민 이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이런 대량 이주 사태를 겪은 후에 이민자를 위해서 각 국가에서 어떤 거버넌스, 그러니까 굿 거버넌스의 신속한 정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어떤 측정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2030 아젠다라는 걸 만들 때 그 주요 목표 중에 하나에 이민자 정책이라는 게 이제 추가가 돼서 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IOM에서 MGI라는 거를 이제 개발하게 돼요. IOM은 국제기구예요. 그래서 IOM의 MGA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UN의 MGI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6개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주자의 권리인데 그 이주자의 권리에는 이민자도 시민자와 같은 어떤 건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느냐, 교육이 그러느냐, 사회 안전에 대한 접근권이 어떠냐, 가족 재결합이 되느냐, 고용, 거주, 시민권. 그러니까 다 요 이주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은 유엔의 MGI나 유럽연합의 마이펙스나 또는 아까 이야기한 OECD 지표나 다 서로 약간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유엔에서는 두 번째 영역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영역에 이민법과 이민 정책이 어느 정도로 투명하고 어느 정도로 일관성이 있느냐를 이제 측정해요. 그 다음에 파트너십이라는 영역에서는 이민과 관계된 걸로 정부하고 NGO 등 민과 관이 어느 정도 협력하느냐도 측정하고요. 이민자의 웰비잉과 관련해서 이민자들이 이제 모국에서 받았던 교육이라든지 자격증이 유입국에 와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제도가 있느냐, 디아스포라가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 송금 제도가 어떠냐 이런 거를 측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은 위기 이동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영역에서는 대량의 난민 이주가 발생했을 때 국가 차원에서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측정하고요. 안전하고 질서 있고 존엄한 이주를 위해서 국가가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라는 안전, 질서, 존엄한 이주라는 영역이 있기도 해요. 그러므로 유엔의 MGI는 거버넌스 관점에서 그 나라의 출입국 정책과 사회통합 정책 두 가지를 다 평가하는 포괄적인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다른 어떤 지표, 특히 MPI 저쪽에 마이펙스하고 우리가 비교를 할 때 그 국가의 순위를 매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유엔의 그 SDG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각국의 고유 환경에 가장 적합한 이민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이민자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어떤 일관성과 정책의 연계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민정책을 주도하는 독자적인 부서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 부서가 다른 관련 부서들과 어느 정도 소통하고 협력하느냐, 그래서 다른 여러 부서들과 정책 자료라든지 정보를 공유하는 정책의 투명성 이런 것도 측정해요. 한편 최근에는 도시나 지방정부를 평가하는 로컬 레벨의 지표들도 개발되고 있어요. 이 로컬 레벨의 지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것도 유럽이네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유럽연합과 관련돼서 상호 문화도시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럽 평의회라든지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유럽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유럽은 왜 상호문화주의를 강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상호문화주의 관점에서 2009년 상호문화도시 지표라는 것을 개발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이제 로컬 지표고요. 두 번째 지표는 아까 유엔과 관련한 IOM의 그 MGI가 있었잖아요. 그 MGI, 그러니까 국가용으로 또는 중앙정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그 MGI를 지방정부 버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IOM에서는 이거를 로컬 MGI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로컬 MGI로 어떤 그 지역을, 어떤 도시를 비교하는 것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도시 차원의 노력을 살펴볼까요? 우선 2008년 유럽 평의회는 그 유럽에서의 지난 30년간의 그 문화적 다양성 존중을 위해서 그 노력해 왔던 것을 백서를 이제 발간해요. 그래서 그 백서가 이제 발간되자 화이트 페이퍼라고 하는 건데 47개 회원국이 이제 채택을 해요.
그래서 도시 차원에서 그 도시의 상호 문화 지수를 이제 측정하는 그 지표를 하는데 이게 2009년부터 지금 시작된 거니까 2022년 작년까지 그래도 10년 이상을 겪어오면서 계속 조금씩 더 나아지는 지표로 개발되고 있겠죠. 하지만 베이직한 틀은 바뀌지가 않았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 도시에서 이러한 다문화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어떤 그 응답을 하는 설문지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 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그 주민들을 이제 샘플링해서 그 주민들한테 직접 그 실태 조사를 해서 얻어지는 그 자료예요. 그러니까 두 부분을 조사하는 거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조사. 상호 문화도시 지표라는 것은 그러니까 국가가 단위가 아니고요. 도시를 평가 단위로 삼은 거죠. 그래서 국적과 무관하게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거주민들이 얼마나 그 소통과 교류를 잘 하나 또는 잘 할 수 있도록 그 도시에 법, 제도, 뭐 기구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2009년에 이제 첫 번째 나온 걸로부터 지금까지 12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80개 이상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요. 2019년에 80개 도시들이 이제 서로 참여해서 서로 그 자기 도시의 그 지표를 측정한다고 해요. 일단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는 그 응답 그 항목들을 좀 볼까요? 첫 번째는 배경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인구가 뭐 몇 명이고 도시 예산이 얼마고 이게 광역 지자체인지 아니면 뭐 광역보다 밑에 있는 단위인지 1인당 GDP는 어떻게 되고 이런 배경들을 쭉 물어보고요. 인구 구성과 관계돼서도 이민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그 다음에 주류 집단과 마이너한 집단 간의 그 구성비가 어떻게 되느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그 외국인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조사에서는 미등록 이민자는 늘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인터시티 조사에서는 그 외국인이라고 할 때 난민이라든지 미등록 이민자를 다 포함해서 이제 조사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에 대한 조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공무원이 답해야 되는 또 그 응답에는 시 차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도시에서 어떤 공식적인 선언이 있느냐, 또 전략을 채택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한 걸 물어볼 때 보통 뭐 우리나라에서도 조사한다면 학생들의 그 부모의 그 출신 국적이 어떠냐, 즉 종족을 조사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학생에 대한 그 종족 비율도 물어보지만 교사의 종족 비율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교사들도 학생들의 그 비율에 맞게 교사들도 굉장히 다양한 종족 출신이냐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그 종족 비율을 반영해서 공무원의 구성 비율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기업과 관계돼서는 소수인종 비즈니스가 주류 경제로 나아가는 어떤 노력이 있느냐. 또는 뭐 공공장소, 뭐 건물, 뭐 이런 건축과 디자인, 뭐 관리에 있어서 주민들의 다양한 종족적 배경을 뭐 고려하느냐, 뭐 미디어 소통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예전 조사에서는 리더십과 시민권까지 물었다면 최근 조사에서는 반차별을 위한 어떤 노력, 그 다음에 도시 주민들, 다양한 종족의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 그 다음에 마조리티와 마이너리티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도록 되어 있느냐, 이제 계속 그 지표가 개발되면서 새로운 조사들이 더 늘어나는 거죠. 2020년이 되면 한국에서도 안산시가 2020년 2월부터 참여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왜 한 180개 도시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한국의 안산시는 137번째 회원도시로 가입했다고 합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주관적으로 이제 한 18개 정도의 그 질문이 있는데, 뭐 예를 든다면 지난 일주일간 안부 이상의 대화를 한 그 대상이 다른 인종인 경우가 어떠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1년 동안 다른 인종의 사람과 사회적 활동, 예를 든다면 일, 여가, 뭐 스포츠, 뭐 관광 이런 것들을 함께 몇 번이나 했냐. 그 다음에 이 국가 내에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특히 이 도시에서
다른 인종의 사람들과의 교류 정도가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어떠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광장이나 뭐 쇼핑몰, 뭐 식당, 극장 등 그 공간이 외국인과 이렇게 접촉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설계되어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로컬 지표로 IOM의 그 로컬 MGI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엔에서 2016년 그 하비타트 3차 총회라는 거를 개최했는데 그 당시 의제가 신도시 의제였어요. 그래서 뉴 어반 아젠다라는 걸 채택하는데 도시의 운영 전략에 이주민 문제를 이제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 IOM에서 로컬 MGI를 이제 그 시범적으로 평가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세 개 도시, 가나에 있는 아크라, 캐나다의 몬트리올, 브라질의 상파울로 이 세 개 도시를 로컬 MGI 지표를 가지고 이제 평가해보고 이거를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향후 더 다듬어서 더 좋은 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예전에는 전통적 이민국 중심으로 이제 평가 지표들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표들이 개발되어 나오고 글로벌 수준에서는 OECD라든지 또는 UN을 중심으로 나오고 또 최근에는 로컬하게 어떤 특정 도시들을, 그러니까 국가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 도시나 특정 지역을 평가하는 그런 지표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러한 지표들로 이 사람들을 측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통합이 어느 정도 되었나를 측정해보고 또 계속 모니터링 해봄으로써 증거에 기반한 사회 통합 정책을 개발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과거 전통 이민 국가보다 최근 유럽연합에서 이렇게 사회통합 지표를 개발하고 사회통합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2001년에 일어났던 911 사건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등에서 일어났던 여러 이민 2세와 관련된 소요 사태가 원인이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그것도 원인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유럽 선진국의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에요. 왜 여기에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나오냐고요? 전통적 이민국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므로 그 나라의 인구가 저출산 고령화 하더라도 계속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국가적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럽은 전통적 이민국가, 미국, 캐나다만큼 그렇게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받아들이기 때문에 선주민들의 고령화가 이미 심각하고 젊은 연령층의 상당수가 이민자 2세 또는 3세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민자 2세라든지 이민자 3세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도 부양해야 되지만 더 많은 수의 백인 선주민들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이민자들이 세금을 내야 그것이 사회복지 그런 걸로 늙은 세대들한테 연금이라든지 뭐 어떤 양로원이라든지 그런 사회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 통합의 필요성이, 그러니까 이민자 2세 또는 3세들의 사회 통합이 정말 절실해진 거죠. 그래서 유럽 선진국의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사회 통합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